한국 반도체요? 솔직히 이제 중국한테 밀릴 때가 됐죠. 284조 원이에요. 284조. 그 돈이면 뭘 못 만들겠습니까? 실리콘밸리 테크 서밋 강연장. 세계 최대 AI 가속기 개발 기업 테크니카의 최고 기술 책임자. 닥터 헨리 스콜스 앞에서 한 중국계 투자가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강연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서 한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헨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한국 기업 합산 90% 이상, 중국 점유율 제로, 미국 점유율 제로, 일본 점유율 제로. 헨리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두 착각하고 계십니다. AI 시대의 진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승자는 한국입니다. 강연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헨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테크니카의 차세대 AI 칩 시장 가치만 3천억 달러가 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한 가지 문제로 멈춰 있습니다. HBM이 없어서요. 그것도 한국산 HBM이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헨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매일같이 절 찾아옵니다. 자기네 메모리 쓰라고, 보조금 지원해주겠다고, 공장도 지어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습게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진짜 AI급 HBM을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뿐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로 여기죠. 과연 이 미국인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그가 마이클에게 보낸 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이클, 잘 지내고 있나? 자네가 이 편지를 받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헨리 스콜스, 그 오만하고 자존심 강한 양키가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니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난 지난 30년 넘게 반도체 업계에 있었어. 9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디램 시장에 뛰어들 때 우리 미국 엔지니어들은 코웃음 쳤지. 기술도 없는 놈들이 무슨 메모리를 만든다고 설치냐고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해냈어. 삼성이, SK가, LG가 차례로 디램 시장을 장악해버렸지. 나도 인정해. 그들의 추격 속도는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난 속으로 생각했지. 어차피 반도체는 자본 싸움이다. 결국 더 큰 놈이 이긴다고.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인구 5천만, 땅덩어리도 보잘것없지. 반면 중국을 봐.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무엇보다 공산당이 결정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는 나라 아닌가. 그래서 난 확신했어. 이번엔 한국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앞에서 한국은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말이야. 2018년쯤이었나. 중국 정부가 반도체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나는 내심 기대했어. 드디어 한국의 독주가 끝나는구나 싶었지. 중국 정부는 28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 시노뱀, YMTC, 그리고 CXMT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 공장 규모만 봐도 한국 기업들을 압도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제 삼성도 SK도 끝이구나. 자본 앞에서 기술은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마이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중국 기업들이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성능이 영 시원찮은 거야. 디램은 그럭저럭 만들어내는데 고성능 제품은 계속 불량률이 높았지. 낸드도 마찬가지였어. 양은 많은데 품질이 따라주지 않았어. 처음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 몇 년 지나면 기술도 따라잡겠지. 그런데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어. 난 그때 깨달았어. 반도체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 그냥 막연하게 한국 기업들이 노하우가 있겠지 하고 넘어갔지.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니까. 난 그저 AI 칩 설계나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작년이었어. 우리 테크니카가 차세대 AI 가속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야. 엔비디아의 H100 시리즈를 뛰어넘는 괴물 같은 칩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지. 시장 전망치만 3천억 달러가 넘었어. 성공만 하면 우리 회사는 단숨에 실리콘밸리 최고 기업 반열에 오를 판이었어. 나는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온 신경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지. 칩 설계는 순조로웠어. 우리 팀은 세계 최고니까. 연산 성능도 완벽했고 전력 효율도 최상이었어. 문제는 메모리였어. AI 칩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해. 그러려면 기존 메모리로는 안 돼. 대역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HBM이었어.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자네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이지. 문제는 이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야. 칩을 12층, 16층씩 쌓아 올리면서 각 층마다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기 신호가 통하게 해야 해. TSV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한 층이라도 불량이 나면 전체가 망가지니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메모리쯤이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겠지.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매팀한테 여러 업체 알아보라고 했지. 미국 업체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고, 물론 중국도 괜찮다고 했어. 가격만 합리적이면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구매팀 책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 보고서 한 장을 내 책상에 놓더니 말하더군. 문제가 있습니다. HBM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나는 코웃음 쳤어. 두 곳? 말도 안 돼. 메모리 업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어디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둘 다 한국 기업이죠.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어. 한국? 고작 두 곳? 미국은? 일본은? 중국은? 마이크론은요? 일본 키옥시아는요? 중국 CXMT는요? 구매팀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어. 마이크론은 HBM 생산 역량이 한국 기업들에 비해 한참 떨어집니다. 키옥시아는 낸드에 집중하느라 HBM 양산 체제가 아예 없고요. 중국 업체들은 아직 HBM2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HBM3나 HBM4인데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 내가 30년 넘게 반도체 업계에 있었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가 핵심 기술을 완전히 장악한 경우는 처음 봤거든. 디램이나 낸드는 그래도 여러 나라에서 만들잖아. 시장 점유율 싸움이지. 근데 HBM은 달랐어.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SK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가 약 40%입니다. 나머지 10%를 마이크론이 간신히 가져가는 수준이고요. 90%. 한국이 HBM 시장의 90%를 쥐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두 회사가.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야. 중국에 284조 투자? 그거 다 소용없어. AI 시대의 진짜 핵심은 HBM이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던 거지.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한국 기업 두 곳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더 황당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엔비디아도 AMD도 구글도 아마존도 전부 한국 HBM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들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두 회사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지. 더 가관인 건 중국이야. 그 잘난 중국 정부가 284조를 쏟아부었지만 HBM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고. 중국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못 구하니까 자체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HBM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내놓고 있어. 중국 CXMT가 HBM 개발한다고 몇 년째 삽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양산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 AI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구나. 칩 설계를 아무리 잘해봐야,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HBM이 없으면 다 허사야. 그리고 그 HBM을 쥐고 있는 건 한국이었지. 난 자존심이 상했어. 솔직히 말할게. 나는 한국을 우습게 봤거든. 작은 나라, 미국과 일본 기술 베껴서 성장한 나라, 중국한테 곧 밀릴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작은 나라 손에 달려 있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야? 그래서 난 결심했어. 직접 가보자. 한국에 가서 그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래야 내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 AI 시대의 두뇌를 독점할 수 있는지 말이야. 구매팀한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연락해서 미팅 잡아달라고 했어. 물론 순조롭지 않았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신생 기업이 뭐 대단하다고 시간 내주겠어. 엔비디아랑 AMD가 줄 서서 기다리는 판인데. 하지만 우리 영업팀이 악착같이 매달려서 결국 미팅을 잡았어. 먼저 SK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순서로.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기분이 묘했어. 내가 한국에 가다니. 그것도 기술 보러. 30년 전 같았으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한테 배웠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이었어.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여름 습기가 확 끼치더군. 택시를 타고 이천 쪽으로 향했어. SK하이닉스 공장이 거기 있거든.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을 쥐었을까? 한국은 자원도 없어.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희토류도 없어. 땅덩어리도 좁아서 공장 부지 구하기도 힘들지.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돼. 중국의 30분의 1이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기고 HBM 시장을 장악했을까? 답은 간단했어. 사람이야. 결국 반도체는 사람이 만드는 거더라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념을 가지고 매달려야 해. 중국은 돈은 많지만 사람이 없었어. 한국은 돈은 적지만 사람이 있었지. SK하이닉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어. 생각보다 크네. 공장 부지가 엄청 넓었거든. 건물도 여러 채 보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더 인상적이었어. 복도를 걷는데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오가더군. 다들 진지한 표정이야. 놀거나 한가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미팅룸에서 SK하이닉스 기술팀 임원을 만났어. 김상무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이 먼저 물어보더군. 테크니카에서 HBM4가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신가요?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 우리 프로젝트 규모, 예상 출하량, 필요한 HBM 사양 같은 거. 김상무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 물량은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다만 HBM4는 현재 엔비디아 쪽에 먼저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테크니카 쪽은 분기 기준으로 2만 유닛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 유닛. 우리가 필요한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어. 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 혹시 증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용인에 새 공장 짓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동 들어가면 생산량이 지금의 2배는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테크니카 쪽 물량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 너무 늦어. 우리 프로젝트 일정은 훨씬 빡빡하거든.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김상무는 그걸 눈치챘는지 덧붙이더군. 급하시면 삼성전자 쪽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도 HBM4 양산 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안심했어.
적어도 선택지가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 미국 최고 AI 기업이 한국 기업 두 곳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야. 김상무는 이어서 공장 투어를 제안했어.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더군. 나는 속으로 기뻤어. 드디어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싶었지.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방진복을 입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옷이야.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 에어 샤워를 거쳐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나는 압도당했어.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 천장이 엄청 높고 공간 전체가 황색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지. 반도체 공정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야 해서 노란불을 쓰거든. 그 안에 수십 대의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 각 장비마다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더군. 김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어. 여기가 HBM 패키징 라인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장비들이 웨이퍼를 쌓아 올리는 본딩 장비고요. 그 옆이 TSV를 뚫는 식각 장비입니다. 나는 장비 앞으로 다가갔어.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지. 온도, 압력, 시간, 불량률. 모든 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더군. TSV 구멍이 얼마나 작은가요? 지름이 약 3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죠. 3마이크로미터. 그 작은 구멍을 뚫어서 16개 층을 관통시킨다고? 그것도 수백 개씩?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에는 20% 넘었는데 지금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5%. 이렇게 복잡한 공정에서 불량률 5%면 거의 기적이야. 나는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 이 공정을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엔지니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하더군. 처음 시작한 게 2015년이었고 양산 체제 갖춘 게 2018년이었으니까. 대략 3년 정도요? 3년. 그들은 3년 동안 매일같이 이 공정과 씨름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 나는 그 집념이 느껴졌어. 김상무가 다음 공정으로 안내했어. 테스트 라인이었어. 여기서는 완성된 HBM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곳이야. 속도, 안정성, 전력 소모 같은 걸 체크하는 거지. 테스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유닛당 약 6분입니다. 6분. 생각보다 길더군. 김상무가 설명을 이었어.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해서 테스트 항목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AI 칩 전체가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엄격하게 합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어. 저들은 완벽을 추구하는구나. 적당히 만들어서 출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이 신뢰를 받는 거겠지. 공장 투어를 마치고 미팅룸으로 돌아왔어. 김상무가 커피를 권하면서 물어보더군. 어떠셨나요? 저희 기술이 테크니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김상무가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겸손하게 말하더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전자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서요. 우리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흥미로워졌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 둘 다 한국 기업인데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기술적으로. 김상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은 저희보다 자본이 많습니다. 투자 규모도 크고요. 다만 HBM에서는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경험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앞서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 경쟁자를 결코 얕보지 않는 태도. 나는 그게 인상적이었어. 미국 기업들은 종종 경쟁자를 과소평가하거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 항상 경계하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거야. SK 하이닉스를 나와서 숙소로 돌아왔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오늘 본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 그건 전쟁터였어. 기술 전쟁, 시장 전쟁, 그리고 국가 생존 전쟁의 최전선이었지. 한국은 자원이 없어. 그래서 기술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반도체를 잃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그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반면 미국은 어때?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 반도체 안 되면 소프트웨어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융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반도체 하나 망해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어. 근데 한국은 달라. 반도체가 전부야.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지금 HBM 시장 점유율 90%로 나타난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했어. SK 하이닉스보다 규모가 더 크더군.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어. 역시 삼성답다는 생각이 들었어. 삼성전자에서는 박전무라는 분이 나를 맞아줬어. 나이는 50대 초반쯤 보였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에 앉았는데 박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 테크니카에서 저희 HBM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HBM3 시장에서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엔비디아랑 계약을 따냈거든요.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어. 보통 영업할 때는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약점을 먼저 인정하네. 그렇다면 왜 저희를 만나시는 건가요? 박전무가 웃었어. HBM3에서는 졌지만 HBM4에서는 이길 겁니다. 저희는 지금 HBM4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양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 지금 지고 있어도 다음에는 이긴다. 그게 삼성의 방식인가 보더라고. 박전무는 이어서 말했어. 저희가 HBM3에서 고전한 이유는 테스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유닛당 6분인데 저희는 36분이 걸렸거든요. 6배 차이죠. 그러니 생산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게 치명적이겠군. 같은 시간에 6배 차이면 경쟁이 안 되지.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테스트 알고리즘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사했는데 이제는 병렬로 처리합니다. 그 결과 테스트 시간이 6분으로 줄었어요. 6분. SK 하이닉스와 같아진 거야. 나는 감탄했어. 얼마나 걸렸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년 좀 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죠. 1년. 그들은 1년 동안 테스트 시간을 줄이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야. 그 집념이 무섭더라고. 박전무가 공장 투어를 제안했어. 나는 기꺼이 따라갔지. 삼성전자 클린룸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넓었어. 장비 숫자도 많고 엔지니어들도 더 많이 보였어. 여기가 저희 HBM 라인입니다. SK 하이닉스 거랑 비슷해 보이실 텐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전무가 한 장비 앞에 멈춰 섰어. TSV 식각 장비였어. 저희는 레이저 방식을 씁니다. 기존 드릴 방식보다 정밀도가 높고 속도도 빠릅니다. 나는 모니터를 봤어. 정말로 공정 속도가 빨랐어. 그리고 불량률도 낮았지. 불량률은요? 3%입니다. 업계 최저 수준이죠. 3%. SK 하이닉스보다 더 낫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삼성이 따라잡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따라잡았는지도 몰라. 박전무는 다음 라인으로 안내했어. 패키징 라인이었어. 여기서 웨이퍼를 쌓아 올리는 거지. 저희는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 층의 정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쓴다고? 아이러니하네.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니.
효과가 있나요? 수율이 10% 올랐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개선하고, 계속 혁신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공장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어. 박 전무가 자료 하나를 내밀었어. 이게 저희 HBM4 로드맵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샘플 출하, 하반기에 양산 시작합니다. 전송 속도는 초당 2.4 테라비트, 적층은 16층입니다. 나는 자료를 보면서 놀랐어. 사양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준을 완전히 충족해. 어쩌면 넘어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낮출 생각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니까요. 가격까지 낮춘다고? 이거 완전히 전쟁이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는 거야. 그 혜택을 보는 건 우리 같은 고객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한국 기업인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나요? 협력하면 더 좋지 않나요? 박 전무가 피식 웃었어. 협력요? 그럼 발전이 없죠. 저희가 서로 경쟁하니까 기술이 올라가는 겁니다. SK가 뭔가 새로운 거 내놓으면 저희도 더 좋은 거 내놓아야 하고, 그럼 SK는 또 더 좋은 거 개발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맞는 말이야. 독점은 혁신을 죽이거든.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사실 중국이나 일본은 반도체 기업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죠. 근데 한국은 둘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자극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강점이에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어.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야. 경쟁 구도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거지. 삼성전자를 나와서 서울로 돌아왔어. 저녁에는 구매팀 사람들이랑 만나서 미팅 결과를 정리했어. SK 하이닉스에서 당장 물량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차세대 제품을 예약하기로 했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이클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짧게 한 줄만. 자네 말이 틀렸어. 한국은 중국한테 안 밀려. 그 다음날 나는 용인으로 갔어. 거기에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기 위해서였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군. 부지만 640만 제곱미터야.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어. 투자 금액은 300조 원. 달러로 치면 2,300억 불이야. 현장을 안내해준 삼성전자 직원이 설명하더군. 여기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됩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전부 한 곳에서 처리하는 거죠. 나는 공사 현장을 보면서 압도당했어. 수십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수천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어. 이게 다 반도체 때문이야. 한국은 국가 미래를 반도체에 걸었어. 중국도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요? 중국은 돈은 많이 쓰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공장은 많이 짓는데 수율이 낮아서 제대로 못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기술이 없으니까요. 공장 짓는 건 쉬워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제품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 다시 사람 얘기네. 결국 반도체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큰 공장이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 한국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키웠나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 오래 걸렸죠. 30년 넘게. 처음에는 일본이랑 미국한테 배웠고, 그 다음엔 스스로 개발했어요. 실패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절박함. 다시 그 단어가 나오네. 한국 사람들은 절박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야. 용인 클러스터를 둘러보고 나니 오후가 됐어. 서울로 돌아와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았어.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며칠을 정리했어.
내가 한국에 와서 본 건 뭐였을까? 기술? 맞아. 기술은 엄청났어. HBM은 정말 대단한 제품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내가 본 건 사람들이었어. SK 하이닉스 엔지니어, 삼성전자 엔지니어,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 절박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 미국 엔지니어들은 어때? 우리는 여유 있어. 이 회사 안 되면 다른 회사 가면 되고, 이 프로젝트 실패해도 다른 프로젝트 하면 되고. 근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라. 이게 실패하면 끝이야. 회사도 망하고, 자기 커리어도 끝나고, 심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야. HBM 시장 점유율 90%. 중국이 284조를 쏟아부었지만 한국을 못 이긴 이유가 바로 그거야.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사람의 집념은 돈으로 못 사. 마이클,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그래서 곧 망할 나라라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한국은 작아서 강한 거야. 절박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선택지가 없으니까 포기 안 하는 거야.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어. 승자는 한국이야.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이 아무리 기술을 자랑해도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은 한국이 장악했어. 그리고 그 격차는 쉽게 안 좁혀질 거야.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격차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HBM3, HBM4, HBM5. 세대가 올라갈수록 성능은 더 좋아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더 따라잡기 힘들어질 거야. 난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확보했거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있는 한 우리 테크니카는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어. 엔비디아가 뭐야? AMD가 뭐야? 구글이 뭐야? 다들 한국 HBM 없이는 제대로 된 AI 칩 못 만들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회사들 눈치 보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중국은 어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다들 AI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정작 HBM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제품 못 내놓고 있어. 중국 정부가 284조를 쏟아부었지만 소용없어. HBM은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마이클, 자네가 나보고 한국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기억나? 중국이 더 낫다고.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했잖아. 나도 그때는 자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완전히 틀렸어. 중국은 한국을 못 이겨. 적어도 HBM에서는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중국은 시스템이 문제야. 공산당이 돈은 많이 주는데 자유가 없어. 엔지니어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없어. 실패하면 책임 추궁당하니까 모두가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해. 혁신은 그렇게 안 나와. 한국은 달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정부가 간섭도 별로 안 해.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투자해.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혁신이 나오는 거야. 미국은 어때? 우리도 자유로워.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 반도체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서 연봉 협상이나 해.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한 회사에서 10년, 20년 매달리지 않아. 그 차이가 기술 축적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지. 일본은 또 어때?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어. 90년대에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 근데 지금은 추락했어. 왜 그런지 알아? 경쟁이 없었어. 도시바, 히타치, 애니시. 다들 협력만 하고 경쟁은 안 했어. 그러니까 혁신이 멈춘 거야. 한국은 정반대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한쪽이 뭔가 내놓으면 다른 쪽도 더 좋은 걸 내놓아. 이게 반복되면서 둘 다 세계 최고가 된 거야. 이게 바로 한국식 경쟁 모델이야.
마이클, 난 이제 알았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칩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도 아니야. HBM 만드는 회사야. 왜냐하면 HBM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이야. 우리 테크니카도 결국 한국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물량 안 주면 우리 프로젝트는 망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야.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전부 마찬가지야. 전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 두 회사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알아? 미국이 중국 때문에 반도체 제재하고 칩스범 만들어서 자국 생산 늘리겠다고 난리인데 정작 HBM은 한국 의존이야.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한국한테 종속된 거지. 중국도 웃겨. 자주국방, 자주경제 외치면서 반도체 국산화한다고 천문학적인 돈 쏟아붓는데 HBM은 여전히 못 만들어. 그래서 중국 AI 기업들이 밀수로 한국 HBM 구하고 있어. 불법으로 말이야. 이게 현실이야. 일본은 더 안 좋아.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눈치만 봐. 도요타가 전기차 만들려고 해도 배터리는 한국산 써야 하고 소니가 이미지 센서 만들어도 메모리는 한국산 써야 해. 완전히 역전된 거지. 유럽은 아예 게임에 끼지도 못해. SML이 노광 장비 만드는 것만 자랑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반도체 못 만들어. 결국 유럽도 한국 메모리 사다 쓰는 거야. 마이클, 이제 이해되지? AI 시대의 두뇌는 한국이 장악했어. 중국의 돈으로도 안 되고, 미국의 기술로도 안 되고, 일본의 경험으로도 안 돼. 오직 한국만이 HBM을 양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야. 왜 그런지 알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지금도 HBM5, HBM6 개발하고 있어. 적층도 더 높이고 속도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HBM4 겨우 연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두 세대 앞서가는 거야. 이게 바로 기술 선점의 힘이야. 먼저 시작한 놈이 계속 앞서가는 거지. 뒤따라오는 놈들은 아무리 달려도 격차를 못 좁혀. 왜냐하면 앞서가는 놈도 계속 달리니까. 마이클, 자네가 나보고 중국 투자하라고 했을 때 난 고민했어. 중국 CXMT 주식 좀 살까? 바이두 주식 살까? 근데 안 샀어.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거든. 이제 확신해. 중국 반도체는 안 돼. 적어도 메모리에서는 말이야. 대신 난 한국 투자할 거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회사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성장할 거야.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 혜택을 이 두 회사가 다 가져갈 거야.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오를 거야. 엔비디아가 돈 벌면 SK하이닉스도 돈 버니까. 구글이 AI 칩 팔면 삼성전자도 돈 버는 거야. 결국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HBM 만드는 회사들이야. 자네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다시 짜. 중국 주식 다 팔고 한국 반도체 사. 늦기 전에 서둘러. 내가 이 편지 쓰고 나면 다른 투자자들도 눈치챌 거야. 그럼 주가 더 오를 거고. 마이클, 난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웠어. 기술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 절박함의 힘, 경쟁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거야. 중국은 돈은 많지만 절박하지 않아. 망해도 나라가 크니까 버틸 수 있어. 미국은 기술은 많지만 경쟁이 약해. 독과점 기업들이 혁신을 안 해. 일본은 사람은 많지만 시스템이 경직됐어. 위계 질서 때문에 창의성이 죽어. 한국은 세 가지를 다 가졌어. 절박하니까 미친 듯이 일해. 경쟁이 치열하니까 계속 혁신해. 사람이 뛰어나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이 조합이 HBM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야. 난 이제 테크니카로 돌아가서 팀한테 말할 거야. 우리 프로젝트는 성공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확보했다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 편이라고.
이 두 회사가 HBM을 공급해주는 한 우리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야. 물론 쉽진 않을 거야. 엔비디아는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생태계도 강력해. 근데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어. 차세대 HBM을 먼저 확보하면 성능에서 앞설 수 있거든. 그럼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마이클, 자네도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 안 할래? 우리 시리즈 B 라운드 진행 중이야. 지금 들어오면 나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성공하면 자네도 큰 돈 벌 수 있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한국 파트너가 있으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 아, 그리고 자네 아들 제이크, 컴퓨터공학 전공한다며? 한국 유학 보내는 거 어때?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데. 거기서 반도체 공부하면 나중에 커리어에 큰 도움 될 거야. 미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일 거고. 한국 대학들이 기업이랑 연계가 잘 돼 있어. 학생들이 삼성이나 SK 현장 실습 가서 실제 장비 만져보고 배워. 미국 대학은 이론 위주인데 한국은 실전 위주야.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무 능력이 뛰어난 거지. 마이클, 이 편지가 좀 길어졌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정리하자면 이거야.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작은 나라라고 우습게 봤는데 알고 보니 강소국이었어. 자원은 없지만 기술은 최고야. 인구는 적지만 인재는 많아. AI 시대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어. 한국이야. HBM이 AI의 심장이고 그 심장을 만드는 건 한국뿐이니까.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이 아무리 기술을 자랑해도 HBM 없이는 AI가 안 돌아가. 난 이제 확신해. 우리 테크니카는 성공할 거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뒷받침해주니까. 그리고 자네도 한국에 투자해. 틀림없어. 앞으로 10년은 한국 반도체의 시대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네한테 사과할 게 있어. 예전에 자네가 한국 주식 사라고 했을 때 내가 비웃었잖아.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주식을 왜 사냐고. 미안해. 자네가 맞았어. 난 틀렸어. 자네는 이미 한국 투자했지? 대박 났을 거야. 부러워.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도 투자할 거야. 같이 한국 반도체로 대박 내자. 건강하게 지내. 다음에 만나면 한잔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누자. 그때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 다 들려줄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어때요, 대한민국 최고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